그러니까 조생이죠. 조생 겨울밀, 조생 겨울보리.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한반도에서 종자 개량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는 밀보리 농사를 못 지어요. 그 다음에 한반도식 농농사. 이거는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조생이에요. 늦게 파종을 하고 일찍 걷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 혹독하고 서리가 오니까 혹독하고 서리 오기 전에 걷고, 그 다음에 물이 차가운 게 풀릴 때쯤 되면 벌써 이게 늦봄이라고요. 늦봄에서야 파종이 되고. 양자강 무슨 뭐 이런 언저리 씨앗 뿌렸다가는요, 한반도에서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내한성 조생 논농사는 한반도에서 종자와 농법이 개량됐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철기도 같이 되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게 이제 철기는 조금 나중이지만 이런 그 농경이 본격화된 게 3,000년 전쯤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가 이제 반도가 된 건 10,000년 전쯤 되고, 한 3,000년 전에 이제 10,000년 전, 9,000년 전이면 이게 반도가 돼요. 서해가 이제 바닷물이 쫙 차서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제 농경이 남들보다 유라시아 대륙의 온대벨트 보면 남들은 빠른 데는 10,000년 전인데 남들보다 빠른 데 비교하면 한 7,000년 전이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늦은 거냐? 영국이요. 빙하에 눌려 있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땅으로 이제 솟아오르면서, 원래 땅이긴 하지만 지금도 영국 땅은 조금씩 솟아올라요. 이제 그 사람이 살만하게 된 게 한 7, 8년 전인데 영국에 이미 가축과 밀을 들고 사람이 들어가요. 땅 녹자마자. 그게 7, 8년 전이에요, 영국은. 근데 여기는 3,000년 전까지 농사를 못 짓는다고요. 겨울은 혹독하고 여름 3달은 비가 뭐 하늘이 뚫린 듯이 퍼부으니까 못 져요. 그 장마를 이겨내는 거의 유일한 작물이 메밀이에요. 근데 메밀은 주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늦었다고요. 근데 이거가 일본으로 전해진 게 언제냐? 이제 BC 한 4세기에서 AD 한 3세기까지 한 6, 700년 동안 전해져요. 전해지니까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구가 40배가 폭증해요. 이거 전해지기 전에 추정 인구가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일본 전체가. 그런데 이게 AD 6세기 말 7세기가 되면 인구가 400만, 500만이 되어버려요. 무시무시하다니까요, 인구가. 이미 그렇게 되면 한반도 인구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을 야요이라 그러고, 일본 원래 원주 토착민을 조몬이라 그러는데, 야요이들이 건너가서 정복을 하고, 물론 통일 집단이 아니에요. 이게 마을마다 전부 다르죠. 또 한 시간에 건너간 것도 한 6, 700년에 걸쳐서 건너간 거예요. 정복을 하고, 그럼 이제 자기 영향권을 만들겠죠. 근데 옆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사람 수를 불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도태돼서 죽죠. 그러니까 조몬이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조몬을 다 학살하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학살돼서 죽는데, 옆에 마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살아남는 길은 그거예요. 조몬이랑 결합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기술, 즉 다시 말하면 조생 겨울밀, 조생 겨울보리, 그 다음에 논농사, 철기,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교육시켜가지고 부강하게 만든다. 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 남는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전쟁할 때 하더라도 서로 규칙을 정하고 서로 어울려서 살자. 어차피 문전옥답 널려있다죠, 개간할 때. 일본 열대 전체 인구가 10만 밖에 안 되니까 조몬이. 문전옥답 널려있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게 인구가 40배가 폭증한다고요? 불과 한 7, 800년 사이에. 무시무시한 거예요, 40배 폭증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난 일이냐?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분 시대라 그러면 AD 한
3, 4, 5세기쯤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일어난 지역은 어디냐면 큐슈 북부, 그 다음에 지금 오사카 교토 언저리. 거기가 이제 그 저걸로 따지면 유전자로 따지면 한반도랑 가장 유사한 유전자 구조를 보여요. 일본 열도는요. 아래 오키나와인으로 내려갈수록 그다음 위에 홋카이도로 올라갈수록 조목 유전자가 강해져요. 우리가 오키나와 사람은 보면 약간 동남아 사람스럽고 조목 저기 위에 홋카이도에는 아이누를 보면은 어떨 때 보면 백인처럼 보여서 둘이 완전히 유전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둘 다 조몬이에요. 굉장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양새는 유전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유전자 패턴에 의해서 조합 패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고 이 모양새가 어떠냐는 거는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백인처럼 보이는 저 홋카이도 쪽의 아이누하고 우리가 오키나와진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부르죠. 오키나와인. 그 일본 열대 저 남쪽에 있는 그 일본인들하고 유전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조몬 유전자고 그 조몬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양에 있는 센티넬 섬,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이런 사람들이 조몬 유전자입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마토 정신도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마토 정신이 저게 야요이 시대, 고푼 시대 때 나오거든요. 저게 고푼 시대 때 나와요. 그 야마토라는 거를 그건 이제 말로 읽을 땐 야마토라고 읽지만 실제로 한자로 쓰는 거 보면 다이와란 말이에요. 대화, 큰 평화, great peace. 결국 이게 뭐겠냐 이거예요. 왜 그 시대 때 저렇게 great peace라는 얘기가 나왔겠냐. 두 가지다 이거예요. 기술 좋다고 해서 원주민 때려잡아 죽이지 마라 이거. 학살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때려잡아 죽여가지고 경제 규모가 작아지고 인구 규모가 작아지면 옆에 놈한테 먹힌다 이거예요. 옆에서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만들어 놓은 집단한테. 그러니까 여기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요이와 조몬 사이의 평화. 두 번째 평화는 뭐냐? 야요이 조몬 복합 공동체가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의 평화. 그러니까 공동체 사이의 평화. 마을 혹은 그 지역 국가, 부족 국가 사이의 평화. 그래서 야마토가 나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본 역사를 더 아시는 분들이 좀 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일본 학자들이 이 시대를 많이 조명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인의 일본인다움에 대한 그 어떤 긍지나 그런 개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인의 뿌리를 캐면 결국 조몽 위에 야요이가 엎인 거다. 이 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걸 피하는 것 같아요. 그 주제를. 그래서 저도 여러 개 뒤져봤는데 현대, 그러니까 지금 2010년 이짝 저짝에 첨단 과학까지 이용을 한 이런 종류의 해설은 제가 거의 못 발견했어요. 여기서 참고로 이제 그 일본어와 한국어는 각각 세계 1위, 2위의 고리버입니다. 이 고리버라는 건요, 다른 언어와 족보를 밝히지 못하는 언어예요. 이걸 언어학에서는 isolate라고 부르거든요. 이 고리버가 되려면 언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빙하 시대 때부터 그 지역에 뿌리박은 언어여야 돼요. 빙하 끝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번져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사막이었던데 살 수 없었던데 막 그냥 그게 기름진 풀밭이 되고 기름진 숲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인구가 불어서 번져갈 거 아니에요. 이동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갈라져 나오고 여기서 갈라져 나오고 여기서 갈라져 나오고 그러면 족보가 대충 나와요 이게. 근데 만약에 어떤 한 집단이 있어가지고 빙하 때부터 그 지역에 딱 뿌리 박고서 그냥 쫙 짱 박고서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고리버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가 세계 2위의 고리버예요. 8천만 명이 사용하는. 3위는 바스크인데 불과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바스크도 그런 지역이거든요. 피레네 산맥이 그러니까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에 있는 피레네 산맥이 대서양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면서 산과 들과 강과 계곡이 쫙 번져 내려가는 곳 끝에 가면 바다가 나오는 데예요.
우리나라 그 태백산맥에서 서해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러니까 외적에 대해서 견뎌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스크도 거기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지금 짐작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스크어가 한 100만 명 돼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한국어, 일본어를 뺀 나머지 고리버 몽땅 다 합쳐봐야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도 안 나올걸요. 근데 일본어는 뭐 한 1억 한 2, 3천만 명 쓰고 한국어는 한 8천만 명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슨 소리야? 나는 학교에 갑니다. 와타시와 각국군이 있게 됐어. 똑같네. 근데 왜 한국어랑 일본어가 왜 친척 관계가 아니란 거야? 당신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언어의 친척 관계를 따질 때는요, 문법을 안 봅니다. 일본말과 우리말은 문법은 동일해요. 신텍스라 그러죠. 구조, 구문 구조는 동일해요. 이거는 배울 수 있어요, 구문 구조는. 뭐를 봐야 되냐? 엄마, 아빠, 하늘, 땅, 물, 하나, 둘, 셋. 이런 기초 어휘하고요. 발음을 봐야 돼요. 일본말의 발음 체계랑 우리말의 발음 체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본말은 종성이 없잖아요. 말 딱 끊어주는 게 없잖아요. 같습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갑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말이 흘러버리잖아요. 일본말은 아이우에오로 흐르잖아요. 복모음도 없고 별로. 위, 왜, 뭐 이런 복모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발음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발음이 다르다고요. 첫째. 두 번째로 기본 어휘가 달라요. 일본말의 기본 어휘가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한국어랑 다를 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엄마 아빠를 엄마의 마가 안 들어가고 아빠의 파가 안 들어가는 그런 언어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일본어 그런 언어예요. 하하 찌찌 아니에요. 하하 찌찌. 엄마 아빠가. 고리워라고 이거. 저는 이거 제 주장이 아니라 현대 언어학 주장이에요. 참고로 현대 언어학에서는 우랄 알타이어족, 알타이어족 이건 개족보입니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이제 친북사관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김용섭 같이 친북이나 이쪽 아무튼 국사, 저쪽 성향 국사의 대부 이런 사람들마저도 동이족이란 결국 따지면 우랄 알타이어족과 관계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홍산 문화가 한반도 문화에 꽂힙니다. 그 원형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영감님 정신 좀 차리셔. 일단 동의는 규정이 안 되고요. 인류학적으로 규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동쪽에 사는 오랑캐가 동이요. 그럼 중국의 경계가 서쪽으로 가면 옛날에 동이가 아니었던 게 동이가 되는 거고, 중국의 경계가 동쪽으로 오면은 옛날에는 모르던 야만인들, 그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 야만인들이 동이가 되는 거예요. 그 동이는 그게 규정이 안 돼요. 두 번째, 홍산 문화에 홍산이 어디 있는데 내몽고하고 서만주, 내몽고랑 서만주가 만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어저께 말씀드린 그 초원바다의 끄트머리예요. 홍산 문화는 초원바다 문화예요. 홍산 문화 지금은 사막과 같이 변했지만 그 당시에 생태계를 복원을 해보면 거기가 왜 사막과 같이 변했냐. 거기가 지대가 좀 높은데요. 밑에 지하수가 어느 순간에 확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위가 다 말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 학술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직 지하수가 차 있을 때 군데군데 호수가 있고요. 기름진 풀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데군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오픈 우드랜드, 개활 산림초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저거를 치면은 요르단이나 길르앗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기름진 풀밭이었다고요. 거기서 일부에서는 밀이나 귀리를 갈고요. 일부에서는
오리와 양과 닭을 키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는 이제 한참 나중이니까. 소는 맹수였었어요. 길들이기 쉽지 않아요. 말도 나중이에요. 홍사는 벌써 그게 말 이전이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건 한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산과 계곡과 강물과 뻘과 관목숲과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그게 한국인의 삶이에요. 여기 어디 초원에 무슨 초원에 무슨 양떼 풀고 그런 초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불가능하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초원이 어떻게 형성돼요? 초원이 형성되려면 비 오는 강수량의 수준이 되게 연에 한 400에서 600mm 정도일 거예요. 그래야 초원이 잘 형성돼요. 숲은 좀 제한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1400mm잖아요. 사람 조금만 안 가면은 바로 그냥 시커멓게 숲이 우거지고 또 돌이 많은 개천가에는 전부 관목이 우거지잖아요. 여기 관목숲 되잖아요. 거기 무슨 놈의 양을 어떻게 놔. 양 넣을 풀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태계를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었구나.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조선 겨울밀도 다른 데선 그런 씨앗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쏟아지는데 뭐하러 6월 말 전에 6월 보름까지 해서 수확할 필요가 뭐 있어. 널널하게 해서 수확하고 말죠. 몰아쳐서 한꺼번에 수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선 겨울보리도 마찬가지고 논농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강 논농사 그 벽시 갖다가 한반도에다 뿌리면요. 얼어 죽고 먼저 뿌리면 얼어 죽고 늦게 뿌리면은 이삭이 엉글기 전에 서리 치고 말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인문지리적인 그 생활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서 민족의 뿌리가 어딨나를 따지고 보면 바로 한반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랑 밀접한 친구 관계인 데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한 야요이 코푼 시대 때 건너가서 우리가 거기에 농경과 철기를 전하고 그 건너간 사람들이 원래 있던 원주민 조몽 문화에 엎혀서 만들어진 문화와 민족이 일본인이구나.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운명적인 그런 고리를 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굉장히 운명적 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그 인연이 한두 해짜리 인연도 아니고 2만 년, 2만 5천 년짜리 인연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정하고 사냐고. 참 희한해. 그러니까 여기서 일제를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의 맥이 정확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부 친일파는 안 돼? 전부 다 친일파로 몰아버려? 말이 안 되는 거죠. 친일을 잘 정의해야죠. 친일이 뭔가를.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일단 식민지 시대를 볼 때 이게 일제가 한반도에 대한 전략이 동화냐 수탈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거요. 일제 강점기 가혹한 수탈 아래 우리 민중은 어려움에 처하고 다 개노가리입니다. 생활 수준으로 보면 조선 말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이게 그럼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 얘기는 나중이고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식민지 수탈하는데 뭐하러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 도로 놓고 서울서 원산까지 철도 도로 놔요? 수탈하면 빼먹으려면 다 그냥 이렇게 바닷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놓고 말지. 뭐하러 그 많은 발전소 짓고 뭐하러 공업화 그렇게 시키고 심지어는 일본 돈을 조선은행이 찍었잖아요. 일본의 화폐를 찍는 두 개 은행이 일본은행하고 조선은행 두 개예요. 조선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일제 가서 쓰면 될걸요. 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 수준까지 교육을 도입을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한테는 기분 나쁘지만 장씨까지 바꾸라 그랬잖아요. 성씨까지 일본식으로. 자기들 육사에 한국인을 받았잖아요. 영국 육사에 영국 식민지 사람들 한 명이라도 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고등고시에 한국인이 참여하게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지금 이 아래 끔찍한 사진이 뭐냐면요. 1930년대에 타이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일제군이 출동해가지고 그 타이완의 그 독립운동인데 타이완이 폭력적이에요. 테러하고 막 그러니까 진압한 다음에 목을 잘라가지고 저 목을 한 사람 머리를 한 1000개, 한 100개쯤 쌓아놓고서 이제 기념사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저게. 타이완은요. 일제에서 우리보다 15년 전에 식민지가 된 때예요. 그게 청일전쟁 배상으로 일본 영토가 됐거든요. 타이완은.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내선 일체, 즉 다시 말해서 내는 일제를 가르치고 선은 조선이니까 둘을 동화라는 구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만 일체가 먼저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은 대만 할 때 만자. 없어요. 내만 일체. 이건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아갖고 검증을 못 해봤지만 시청자님들 중에 일본 쪽 잘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타이완 출신으로 일본 육사 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타이완 출신으로 일본 고등고시에 합격해서 타이완의 검사나 판사가 돼서 타이완 거주 일본인을 판결을 내린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은데요. 타이완에 은행을 두고 그 은행에서 일본 돈을 찍어서 타이페이 은행에서 일본 돈을 찍어서 그 타이페이 은행에서 나온 일본 돈을 가지고 일본 본토에 가서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제는 정말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1.5등 국민으로 대한 거예요. 동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수탈로 보면 일제 정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야 지금 친일파 하자는 소리야? 친일파 하자는 소리야? 이제 저한테 공격 들어오죠. 거꾸로 반문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수탈을 했어. 그래서 내가 강도에 못 참아서 칼 들고 나가서 싸웠어. 그건 당연하죠. 안 뺏길래니까. 수탈해서 독립운동 그건 칭찬할 거 없다 이거야. 근데 상대가 살살 꼬시면서 야 너희 말이야 우리랑 같은 거야 결국은. 지금은 우리보다 조금 좀 우리가 가지는 권리보다 조금 덜 권리를 줘서 너희가 지금 1.5등 정도 해. 하지만 다른 식민지랑 너희는 완전히 다르잖아. 너희가 비록 1.5등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랑 완전히 같아지는 거야. 동질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화로 우리를 꼬셨다고. 동화로. 근데 그 동화에 대해서 야 너희가 우리한테 입에다 금숟가락을 물려줘도 난 싫어. 나는 내 손으로 나무숟가락이라도 깎아서 내 손으로 밥 떠먹을 거야. 너희 가 임마.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제가 거꾸로 묻는 거예요. 수탈을 해서 독립운동한 게 고귀합니까? 아니면 동화가 싫어서 독립운동한 게 고귀합니까? 그러면 일제시대는 수탈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동화였다라고 말하는 게 왜 일본에 대한 찬양이냐고.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찬양이지. 다시 말하자면 일제 강점 수탈기. 저는 강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고종이 나라를 팔았구만. 국제법으로 따지면 일제가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갖고요. 패전국 안 되고요. 국제적인 전략이 안 그랬었으면 여기는 국제법 그냥 그 소유권 자체로만 따지면 독립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일제가 감히 미국에 대해서 튀어들어오니까 일제 손발을 다 끊어갖고 얘 힘을 약화시켜야겠거든. 우리가 그렇게 독립한 거죠. 우남 이승만 그렇게 가면 독립한다라 그랬고 그래서 그냥 일제가 만주사변 일으키니까 우남이 그냥 막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요 강점이 아니에요. 고종이 나라를 갖다 팔았지. 그것도 두 번에 걸쳐 팔았지. 1905년에 한 번 팔고 1910년에 한 번 팔고.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나라님이 아니 그 인정할 건 다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 인정하고 시작해도 인정할수록 우리 선배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원래는 그거 나라 못 찾게 딱 좋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국제 그 질서에 그냥 요만큼 틈 열린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딱 그냥 엘리베이터 닫히는 거 그냥 거기다 어깨축지 쫙 밀어 넣어갖고 그냥 열어젖히고 독립 쟁취해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독립 안 되는 걸 독립을 쟁취한 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우리를 수탈해서 독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조선말보다 훨씬 잘 살게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야 세상이라는 건 물질이 다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내 입에다가 동숟가락 은숟가락 꽂아줘도 나 싫어. 내 손으로 나무 숟가락 깎아서 내 손으로 먹고 싶어. 이 정신으로 독립한 거예요. 그게 더 고귀한 거 아닌가? 왜 일제를 악마화 시키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악마화 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 다스린 거에 비하면요. 혹은 일제가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하면 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일제가 엄청나게 동화를 진짜로 추진을 했다. 동화를.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의 아이들의 대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끼고서 가르쳤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일제에서 거의 텐노급 인사예요. 텐노급.